그러니까 보통은 참임 명제를 밝히는 과정입니다. 뭐 거짓인 걸 밝힐 필요는 없으니까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왜 맞는지, 이게 맞습니다. 그럼 이거 왜 맞는지를 알 필요 있지, 뭐 굳이 틀린 거를 왜 틀렸는지를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그 증명법 중에 대우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귀류법, 저번에 잠깐 설명드렸죠. 귀류법은 결론을 부정해서 그 안에서 생기는 모순을 통해서 원명제가 참임을 확인하는 방법. 자, 1번 문제는 대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다음은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짝수이면, 어떤 자연수를 제곱해서 짝수가 되면 처음에 있었던 그 자연수도 짝수입니까? 느낌은 그런 것 같죠? 왜냐면 홀수를 제곱하면 홀수가 됐잖아. 짝수를 제곱해야만 짝수가 나오는 거니까, 아, 제곱해서 짝수면 원래 수도 짝수겠구나 라는 거를 감각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수학적으로 확실히 그런지를 증명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방법을 쓸 때 이제 대우를 이용합니다. 대우가 뭐였냐면 주어진 명제 역과 이를 동시에 차는 거였죠. 대우는 역 그리고 부정을 동시에 차는 겁니다. 선생님 중간에 이라고 자꾸 표현하는 게, 이게 지금은 부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전에는 이 한자어였는데 그런 걸 자꾸 써서 자꾸 입이 붙어가지고 그러는 거라, 역과 부정을 동시에 취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역과 부정을 동시에 취합시다 그러면 가정결론이 구분이 돼야 되겠죠? n제곱이 짝수이다가 가정이 될 테고 n도 짝수이다가 결론이 될 텐데, 역과 부정을 동시에 취하면 n이 짝수가 아니면 결론은 n이 홀수이면이겠죠. 자연수는 홀 아니면 짝이잖아요.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이다. 네, 이게 주어진 명제 대우를 취한 걸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걸 증명해 가는 겁니다. 자, n이 홀수라면, n이 홀수니까요, 요 k라는 문자가 쓰이죠. 홀수를 보통 짝수는 2배지만 홀수는 2배보다 1이 많거나 1이 작거나 그래 되는데, 이걸 2k 플러스 1 이렇게 두게 되면 k가 자연수일 때 k에 1부터 들어가겠죠. 그럼 이 n은 3부터라는 홀수가 나오고 1이 빠지기 때문에, 요거는 표기법상 k가 자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2k-1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k가 자연수니까 k 값이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 2, 3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 n 값을 2k-로 두게 되면 k에 1 집어넣었을 때 n은 1, k에 2를 집어넣으면 n은 3, k에 3 집어넣으면 n은 5. 그래서 n은 1부터 시작하는 자연수 홀수를 다 나타낼 수 있는 관계식이 2k-1이겠네요. 자, 그 n이 홀수죠. 2k-1. 이제 그걸 이제 제곱합니다. 제곱한 걸 찾아야 되니까요. 2k-1을 제곱하죠. 이거 됐을까요? 2k-1이라는 n 값을 제곱하게 되면 곱셈 공식이죠.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여기 들어갈 숫자는 2k-1을 제곱하게 되면 4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인데, 우리는 그 n제곱이 홀수냐 짝수냐를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2의 배수냐 아니냐 2로 묶어야 됩니다. 이걸 4로 묶는 게 아니고 2로. 그럼 2로 묶으면 얘는 2k제곱 2로 묶이게 되고, 얘는 2로 묶으면 마이너스 2k가 되고, 얘는 2로 안 묶이죠. 1이 2의 배수가 아니니까 뒤에 이렇게 따로 씁니다. 여기 쓸 값은 2 곱하기 2k제곱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안 묶이는 플러스는 뒤에 따로 뺀 거예요. 이때 이 n제곱이라는 숫자는 0 또는 k죠. 죄송합니다. 혹시 이걸 쓸 필요는 없는데, 여기는 숫자 2k제곱 마이너스 2k라는 숫자는, 이게 여기 k가 1이 되게 되면 0이 되죠. 그렇죠? 얘가 0이면 2 곱하기 0, 0이 되고, 거기다 1 더하면 이 전체 n제곱은 1이 돼요. 혹은 k가 만약 1이 아니면 얘는 어차피 자연수거든요. 앞에 있는 수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자연수로 나와요. 그럼 자연수. 그럼 여기 있는 게 자연수면 자연수에 1을 곱하면 2의 배수가 되겠죠. 2의 배수에 1을 더하면 이건 2의 배수가 아닌 홀수가 나오기 때문에 2k제곱 마이너스 2k가 0 또는 자연수가 되므로 이 숫자 전체는 2의 배수가 아닌 홀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주어진 명제 대우가 참임을 증명했으므로 원명제도 참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죠. 아셨나요? 자, 빈칸 채우니까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간단히 여기서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저 명제의 대우를 아까 말했지만 이 명제의 대우를 취하게 되면 n이 홀수이면, 그래서 이 n이 홀수인 거를 이렇게 두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n제곱도 홀수입니까? 홀수라는 얘기는 2의 배수에 얼만큼 묶이고 뒤에 플러스 1이 남느냐 이걸 확인하겠다는 뜻이에요. 2의 배수를 묶이고 뒤에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 남아야지만 이게 홀수가 되는 거거든. 짝수에서 1을 더하나 빼면 이거는 홀수가 되는 거니까. 이걸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곱을 시켜본 거죠. n제곱을 계산했더니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나오고 이걸 2의 배수로 묶는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2의 배수로 최대한 묶는 데까지는 묶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묶는데 2k제곱 묶이고 마이너스 2k 묶이는데 뒤에는 플러스 1은 안 묶이니까 뒤로 빼겠다는 얘기죠. 뺐더니 결국은 이 꼴이 나왔다는 얘기야. 결국은 n의 제곱이 2 곱하기 어떤 숫자인데 이 숫자가 0이 되거나 아니면 자연수가 될 테니까 결론은 이 앞쪽은 2의 배수로 봐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2의 배수 1을 더했으니 이건 2의 배수가 아니고 짝수가 아니므로 결론 얘는 홀수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n이 홀수가 되면 결과적으로 n제곱도 홀수가 되지 이게 참인 게 증명됐으니 이 명제 대우였던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다가 참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규律법이라는 걸 씁니다. 일단 루트 2를 규律법은 저번에 설명드렸으니까 바로 갈게요. 규律법은 결론을 부정하는 겁니다.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를 부정하게 되면 루트 2가 유리수이다가 되겠죠.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 나옵니다. 이 조건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이만큼이 결론 나중에 모순이 발생하는 부분이 여기서 내가 주어진 조건을 중간 과정에서 이 부분을 만족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 부분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루트 2가 만약 유리수라면, 근데 유리수의 정의가 뭐냐면 원래 유리수라는 게 그냥 한글로 간단히 말하면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숫자가 전부 다 유리수입니다. 하다못해 뭐 이런 것들 있죠. 1.23에 점 찍혔죠. 이게 순환소수죠. 0.23, 23, 23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이 순환소수마저도 99분의 23이라는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고 분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순환소수는 무한소수지만 유리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유리수는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루트 2가 유리수라면 이렇게 분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n분의 n꼴로. 자, 여기서 중요한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 그렇다면 이게 분수라면 처음부터 분수를 둘 때 이 분수는 다 약분해서 분모 분자가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서로소라는 가정화의 조건을 둘 수 있는 겁니다. 다 약분했으니까. mn은 서로소입니다. 라고 나타낸 거죠. 나중에 여기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잘 봐세요. 잘 봐두세요. 이 조건이 이 서로소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mn은 서로소일 겁니다. 다 약분했으니까요. 자, 이랬을 때 중간중간에 이제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하면 양변을 제곱해 보세요. 그럼 좌변은 2가 되고 우변은 m제곱분의 n제곱이 됩니다. 그 양변에 m제곱을 곱하게 되면 2m제곱은 여기 쓸게요. 2m제곱은 n제곱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한 거야. 좀 전에 대우를 증명했던 거. n제곱이 앞에 2가 곱해져야 돼요? 그럼 n제곱이 지금 짝수라는 얘기잖아. 결론 2의 배수라는 뜻이에요. 좀 전에 증명했던 거 아닙니까? 제곱해서 짝수가 되면 그 n도 짝수다라는 걸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n제곱이 2의 배수이면 n도 2의 배수이다. 따라서 다시 2m제곱이 n제곱이니까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라는 걸 앞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n이 짝수니까 책에서 이렇게 둔 거예요. n이 짝수라고? 자, n이 2의 배수이므로 이렇게 식을 두는 겁니다. n은 2k 2의 배수니까요. 2의 배수니까 2가 곱해져 있겠죠. k는 자연수고 n을 2k로 둘 수 있다. 그러고 나면 이 n의 2k를 다시 이 식에다 대입합니다. 그럼 좌변은 2m제곱, 우변은 2k를 제곱했으니까 4k 제곱이 되겠죠. 다시 2로 나눕니다. m제곱은 2k 제곱. 뭐라 할 수 있죠? 어떤 수를 제곱했던 2의 배수네요. 2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럼 그 m도 제곱하기 전 m도 2의 배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m제곱이 2의 배수이면 m제곱이 2의 배수이면 m도 2의 배수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 우리가 루트 2라는 숫자를 뭐라고 정했었냐면 m분의 n 이렇게 정했었거든요. 근데 m이 2의 배수인 2L로 표현되고 n은 2의 배수인 2K로 표현되는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뭐가 되죠? 약분이 됩니다.
약분이 성립한다는 뜻은 m과 n이 서로서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럼 처음에 우리가 이 분수는 약분이 된 서로소입니다라는 가정하에 이 결론을, 이 과정을 시작했는데, 서로소가 아니네? 그럼 유리수 조건에 위배가 된다는 얘기잖아. 처음부터 만들어놨던 유리수 조건에 위배가 된다는 뜻은, 그러면 유리수라는 조건이 잘못된 거네. 그럼 일단은 유리수가 아니다가 참이 될 것이라는 거죠. mn은 서로소라는 가정에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따라서 루트 2가 유리수라는 건 틀렸으니까 유리수가 아니다. 이게 참이 된다. 근데 실수해서 유리수가 아니면 당연히 무리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루트 2를 무리수라고 그래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이게 규律법이에요. 아셨죠? 대표적인 규律법이니까 밑에 있는 연습 문제들 좀 참고해서 잘 연습하시고, 자, 다음 절대부등식에 대한 내용은, 이거는 일정 부분은 앞쪽에 우리가 부등식 할 때 배운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 배운 내용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내용을 앞에서 배웠었어요. 그리고 1번 같은 조건, 절대부등식이라는 단어가 사실 느낌이 뭐랑 좀 유사하냐면 항등식과 좀 비슷한 느낌이죠. 구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항등식은 그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항등식이라면, 그런 등식에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의 역할을 부등식에서는 절대부등식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부등식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야. 항부등식이라는 느낌이 절대부등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늘 성립하는 부등식, 어떤 조건이든 늘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가 보통 절대부등식이라 말한다. 대표적 절대부등식 이런 거 있는 거죠.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같거나 같기 때문에, 따라서 거기다가 1을 더하게 되면 이 수는 항상 1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이 수는 1보다 항상 크거나 같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참이 될 겁니다. 그래서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식은 늘 양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절대부등식이에요. 근데 이런 밑에 있는 이런 문제는 앞쪽에서 우리가 2차 부등식 할 때 배웠죠. 2차식 0보다 크면 인수분해 한 다음에 2차식 0보다 크면 큰 작작, 이게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1, 이게 0이 되는 값 1, 그 중에 큰 값보다는 더 커지고 또는 작은 값보다는 더 작아진다. 이런 느낌으로 배우다 보니까, 이거는 그렇죠. 이 범위에서만 참이 되고 문제에서는 이 범위가 되면 이 부등식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절대 부등식이 아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밑에 절대부등식의 증명에 이동되는 실수의 성질은 뭐냐면, 주로 우리가 부등식을 증명할 때 많이 쓰는 게, 일단 한번 빼보는 거죠. 빼봐서 이 수가 양수이면 앞이 크고, 이 수가 0이 되면 둘 다 같고, 이 수가 뺐더니 음수가 되면 뒤쪽이 크다.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제곱해서 합이 0이 되는 경우는 둘 다 0일 수밖에 없다. 당연한 조건이고, 둘 다 양수이면 제곱해도 이쪽이 더 커진다. 이런 표현들 우리가 많이 썼던 편이죠. 늘 쓰는 조건들이고요. 항상 보면 많이 쓰는 조건들이에요. 딱히 대단할 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건들인 거죠. 절대값을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답이 똑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절대값 안에 있는 수를 곱셈하는 거는 그냥 쪼개놓고 곱셈하나 나눗셈하나 답이 동일하다라는 거지. 곱셈일 때는 그래. 곱셈일 때는. 나눗셈일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덧셈일 때는 안 되죠. a 플러스 b는 얘랑 같습니까? 안 같습니다. 이게 성립할 때는 둘 다 같은 부호일 때, 둘 다 양수이거나 둘 다 음수일 때만 성립하지, 두 개 중에 부호가 하나 다르잖아? 그럼 이건 성립하지 않아요. 뺄셈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곱셈이라든지 나눗셈 같은 경우는 이게 0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 곱셈이나 나눗셈은 이거 찢어놔도 괜찮다 뜻이죠. 이렇게 찢어도 답은 동일하다. 찢어놔도 답은 동일하다. 이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절대값 할 때 많이 폈던 문제들이니까 이거는 더 추가 설명 없이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밑에 있는 문제 천천히 하나는 풀어봐야 되나? 이런 것들. 다음 수가 실수일 때 이 부등식이 늘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을 증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러면 완전제곱식 형태로 보통 이렇게 2차식 나오면 완전제곱식 형태로 많이 묶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a제곱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죠. 플러스 조건상 얘를 2b를 a의 개수로 봅시다. 이렇게 2b를 a의 개수로 플러스, 이게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b제곱만 있으면 돼요. 그럼 여기가 a 하나, 여기 b 하나 둘 다 플러스로 한다면 ba 더하기 ba, 그러면 정답은 2ba가 맞춰지겠죠. 여기가 a 플러스 b의 완전제곱이 되는데
이게 원래 2b 제곱이었기 때문에 뒤에 b제곱 하나 더 붙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래서 한 뜻이죠. 근데 이 수는 어떤 실수를 제곱한 값인가 늘 0보다 커나 같아요. 근데 얘도 어떤 실수를 제곱한 값인가 늘 0보다 커나 같겠지. 0보다 커나 같은 두 수를 더하게 되면 항상 0보다 커나 같다는 늘 참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a, b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식은 늘 참일 수밖에 없는 절대 부등식이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2차식 나오면 100%는 아닌데 거의 2차식이 나오면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럼 저렇게 완전 제곱 형태로 억지로 끌고 가시면 웬만하면 다 해결이 되긴 합니다. 그랬고요. 이런 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빈칸에 열이 메꾸시고, 이것도 절대부등식이죠.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더한 거는 두 수를 더한 다음에 절대값 치는 것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이게 느낌은 맞는 것 같아. 왜냐면 A와 B의 조건을 봤을 때 얘네가 가질 수 있는 부호가 둘 다 플러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거나 이 조건인데, 둘 다 플러스일 때는 얘나 답이 똑같아요. 그렇죠? 얘도 플러스가 되고, 둘 다 마이너스일 때는 얘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둘 다 플러스의 절대값을 더해서 더하나 두 수를 더한 다음에 절대값이 하나 값의 크기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여기는 이런 거죠. A와 B를 앞에 있는 조건으로 본다면 얘가 2, 얘 3. 그럼 절대값끼리 더하면 2와 3이 합이니까 5가 되고, 2와 3을 더한 다음에 절대값 취해도 답은 어차피 5가 되기 때문에 이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절대값 마이너스 2. 절대값 마이너스 2예요. 절대값 마이너스 3이에요. 둘을 더하면 5. 근데 얘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을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이너스 5의 절대값 취하면 답은 똑같죠. 둘 다 5가 되기 때문에. 같은 부호일 때는 얘나 답이 똑같은데 다른 부호가 됐을 때는 안 그렇다는 얘기지. 이게 만약 2가 되고 얘가 3이에요.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이 수와의 절대값은 2가 되고 이 수의 절대값은 3이 돼서 둘을 더하면 5가 되는데, 이 둘을 더해서 절대값을 씌우면 1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숫자를 이렇게 대충 써드리는 건 뭐냐면, 충분히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이 정도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는 거지? 이건 내 뜻이 그런 거고, 항상 그런지 안 그런지는 수를 일일이 대입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증명이 아니다. 선생님 A가 둘 다 양수일 때, 뭐 둘 다 양수일 때, A는 양수, B는 음수일 때, A가 음수, B가 양수일 때, A가 음수, B도 음수일 때,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부호에 대한 판단을 잘 한 거니까 이걸로 그냥 이게 항상 얘가 늘 이런 케이스는 등호가 성립하고 이런 케이스는 항상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이걸로 증명하면 안 됩니까? 증명은 특정 숫자에 성립하는 게 증명이 아니야. 모든 숫자에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너는 이거 증명해주고 다른 누군가가 자 보셨죠? 뭐 이 정도 부호에서 이 정도 숫자에서 성립하는 거 봤으니까 이거 참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다른 숫자에서 참이 되면 어떻게 증명하실 겁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또 해줘야 돼. 원하는 숫자를. 근데 수의 끝이 없기 때문에 숫자를 일일이 다 집어넣어서 하는 거는 증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늘 성립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뭘로 따지냐면 이걸로 하겠다는 얘기죠.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앞에 배웠죠? 두 수를 빼본 다음에 이게 0보다 크다 판단되면 앞이 큰 거고, 이게 0과 같다면 앞뒤는 서로 같은 거고, 이게 0보다 작다면 뒤가 더 크다. 이렇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뒤를 빼보는데 이렇게 빼는 거는 왠지 계산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처리를 덧셈 뺄셈인데 절대값은 덧셈 뺄셈이 안 되잖아. 이 절대값을 풀어야 덧셈 뺄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를 생각해 보냐면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쨌든 얘네들도 양수이긴 하잖아. 얘도 양수이긴 하지. 절대값 수하면 0 이상 양수니까. 그러니까 앞에 배웠던 이거 있죠. A가 만약 B보다 크다면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 이 조건을 써먹겠다는 거예요. A가 B보다 커. 그럼 A 제곱 B 제곱 크다. 단 A, B가 모두 다 양수일 때는 이런 조건이 성립한다고 그랬죠. 다 양수니까 절대값을 그냥 계산하면 힘드니까 제곱해서 빼보자는 얘기지. 이걸 일단 제곱해봐요.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을 취합니다. 그리고 여기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을 취합니다. 제곱한 상태에서 빼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만약 이 0과 비교해봤을 때 제곱해서 빼봤더니 0보다 커. 그럼 앞이 큰 거야. 0과 같네? 그럼 둘이 같은 거야.
0보다 작네? 아, 그럼 D가 더 크다고 판단하면 되겠다는 얘기지. 이제 계산만 남았죠. 계산해 봅시다. 전체 제곱인데 아까 배웠지만 절대값을 제곱하는 건 그냥 A제곱과 같아요. 얘랑 얘랑 곱한 값이 2배죠. 이건 제곱한 게 아니고 얘랑 얘랑 값을 2배를 해야 되니까 플러스 2 절대값 AB 이렇게 돼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절대값 AB로 볼 수 있으니까 플러스 절대값 B를 제곱하게 되면 그냥 B제곱이에요. 얘는 전체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으니까 얘를 제곱하면 A제곱의 음수 붙으면 마이너스 A제곱, 2AB의 음수 붙으면 마이너스 2AB, B제곱의 음수 붙으면 마이너스 B제곱이 돼서 이렇게 지워집니다. 이렇게 지워져요. 그럼 남는 게 얘네가 남아. 2 절대값 AB 마이너스 2AB가 남고 이걸 2로 묶게 되면 절대값 AB 마이너스 AB가 남아요. 됐나요? 근데 빼봤더니 얘는 항상 양수죠. 그렇죠? 근데 얘는 상황에 따라서 음이 될 수도 있잖아. 결론이 무슨 말이냐면 앞수가 뒷수보다 늘 크거나 같으니 이 식은 늘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같은 거는 왜 있죠? 같은 부호일 때 A가 2, B가 3, A2, B3 그럼 여기도 6 빼면 0이 되잖아. 근데 같은 부호가 아닌 상태에서는 앞이 D보다 무조건 큰 거인 거는 확실한 거니까. 그럼 빼봤더니 이렇게 된다는 뜻은 이걸 빼게 되면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두 수를 제곱해서 빼냈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은 두 수가 양이라는 개념 하에 앞수가 뒷수보다 늘 크거나 같다가 참이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빈칸을 여러분이 잘 메꿔 똑같은 내용을 설명드렸으니까 빈칸을 잘 메꿔 보시고 자 이 부분이죠. 이것도 아까랑 비슷해요. 아까 우리가 했던 거 비슷합니다. 다음 식의 항상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이거 절대부등식이거든요.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인데 A제곱 B를 A의 개수로 봅시다. 이렇게 B를 A로 개수로 볼까요? 그 뒤에 뭘 붙이냐면 그게 이제 완전제곱식 2차식이 나왔으니까 혹시 완전제곱이 될까 생각해보기 위해서 완전제곱을 만들어요. 근데 완전제곱이 되면 기억나죠? X제곱 마이너스 4X 뒤에 뭐가 와야 완전제곱이 돼요? 요 1차항 계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로 와야 완전제곱이 되지. 이런 것들 뭐 Y제곱 플러스 6Y 뒤에 뭐가 와야 완전제곱이 돼요? 9가 와야 되잖아. 이게 왜 9냐는 거지. 6을 반 나눈 다음에 제곱한 게 9기 때문에 이렇게 와야 완전제곱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완전제곱이 되려면 이건 중학교 때도 배웠던 거예요. 완전제곱이 되려면 1차항 계수 B의 반의 제곱이 상수로 와야 완전제곱식이야. 근데 이 식을 쓰다 보니까 A제곱 플러스 B 곱하기 A 이게 얼마냐면 4분의 B제곱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4분의 1B제곱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식은 이 식이잖아. 그럼 이 식을 여기 있는 이 식을 저기 있는 식에 맞추려면 뒤에 플러스 4분의 3B제곱을 붙여야 원식과 동일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고 나면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이 식이 A 플러스 2분의 1B의 전체 제곱이 되죠. 그 뒤에 얘가 붙었잖아요. 4분의 3B의 제곱. 어떤 실수를 제곱했네요? 그럼 얘는 이 식 전체는 늘 0보다 크나 같고 얘도 4분의 3은 양수잖아. B제곱을 했기 때문에 이 식도 늘 0보다 크나 같습니다. 0보다 크나 같은 두 수를 더하게 되면 늘 0보다 크나 같다가 참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항상 AB에 관계없이 늘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연습하시고요. 자, 그 다음을 잘 보세요. 이제 이겁니다. 여기가 이제 증명이니까 이거 직접 보여드릴게요. 위에 보면 산술기하 써있죠. 별표 3개 치세요. 산술기하라는 단어 그 문장에다가 단어에다가 별표 3개 쳐놓으세요. 이거 모르면 너 학생 아니야.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산술기하가 뭐냐면 이게 산술기하예요. 이게 산술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거를 줄여서 책에서는 산술기하평균이라고 부르는데 산술평균이 뭐냐면 그냥 산술적 평균이에요.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평균. 니네가 평소에 늘 하던 거. 나 이번에 수학 100점, 영어 90점 합쳐서 평균 구할 때 2로 나누지. 이게 산술평균이에요. 늘 쓰는 거. 기하평균이 뭐냐면 이건 여러분이 거의 안 씁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안 써요. 대학 가서 뭐 전공을 하시면 그때나 쓰실까. 기하평균이 뭐냐면 보통
속도에 대한 평균 구할 때 많이 쓰는 건데 두 수를 곱한 값에 루트 씌우면 이게 기하 평균이라는 겁니다. 왜죠라고 묻지 마세요. 어차피 이건 교과에 없어 배울 이유가 없는 거고 그냥 이게 기하 평균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이게 산술 평균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불러진 것들이니까. 근데 쓰다 보니까 여기 증명에 나와 있죠.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단 매우 중요한 조건인데 둘 다 양수일 때만 성립합니다. 아시겠어요? 둘 다 양수일 때만.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늘 크거나 같다. 단 조건 이겁니다. A나 B나 둘 다 모두 다 양수일 때만 씁니다. 그러니까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은 두 개 다 양수가 아니면 절대 쓸 수 없는 조건이에요. 저게 전제 조건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이제 증명합니다. 왜 그러면 산술 평균이 이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보다 왜 늘 크거나 같은지 증명하는데 이것도 증명 과정이 그래요. 한번 빼보는 겁니다.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그냥 빼봤어요. 빼보고 나서 이제 통분하는 거죠. 이쪽은 분수고 얘는 분수가 아니니까 분모 2로 이렇게 통분합니다. 이렇게 앞에 2가 붙어야 되겠죠? 약분해서 1이 되고 루트 AB가 되려면 그럼 여기 2루트 AB가 붙어요. 근데 2루트 AB를 루트 A 곱하기 루트 B로 봐도 괜찮아요. 곱셈이고 둘 다 양수니까.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제곱이 붙었네? 제곱이 어디 있지? 하다 보니 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A가 루트 A 제곱으로 바꿔 써도 괜찮을까요? A가 양수이니까. 괜찮나요? 배웠잖아. 제곱 루트 지워지고 A가 바깥으로 나왔는데 그게 양수이면 그냥 써도 된다. 라고 배웠으니 A를 루트 A 제곱으로 바꿔 써도 이 상황에서는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가 루트 A 제곱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2루트 AB 이렇게 되고 이거를 식을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2루트 A 루트 B 플러스 루트 B 제곱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완전 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 루트 A 곱하기 루트 A 여기는 루트 B 곱하기 루트 B 둘 다 마이너스 괜찮죠? 여기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쓰고 나서 보니까 분모는 양수예요. 근데 분자가 늘 0보다 크거나 같은 0보다 크거나 같죠? 제곱하면 늘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배웠으니까.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2로 나눠봐도 어차피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확실하겠죠. 그럼 앞수에서 뒷수를 빼봤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은 앞수가 뒷수보다 늘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끝난 게 아니죠. 산술기하는 이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등호 성립 조건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이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에서 문제에서 원하는 최대값이나 혹은 최소값이 출현하기 때문에 이 등호 성립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선생님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라는 뜻은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 거냐면 2분의 A 플러스 B랑 루트 A, B가 같을 때 여기 등호가 있잖아요. 왼쪽이 무조건 큰 건데 같을 때도 있대. 그럼 언제 같아지냐 묻는 거죠. 언제 같아지나요? 이 등호는 언제 생긴 겁니까? 그러면 이 숫자, 지금 증명했던 이 숫자가 0보다 클 때는 왼쪽이 크다가 성립하는 거고 이 숫자가 0이 될 때는 이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근데 얘가 0이 된다는 뜻은 이 분수값이 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분수가 0이 된다는 뜻은 결론은 분자가 0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0이 되려면 이 제곱 밑에는 얘가 0이 돼야 돼요. 결론은 루트 A와 루트 B가 서로 같아야 되고 이 둘 다 양수니까 제곱하면 A, B가 서로 같을 때 결과는 산술기하가 서로 같아지는 조건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그러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여기 안에 얘가 0이 됐을 때 그때가 등호가 성립하고 즉 A와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게 산술기하의 증명법입니다. 이 증명법 외우셔야 됩니다. 가끔 서술형에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이 증명법은 차근차근 몇 번 연습하셔서 잘 머릿속에 외워두셔야 돼요. 아셨죠? 일단 증명할 때 첫 시도는 좌변식에서 우변식을 빼본다. 그리고 분자값을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완전 제곱식을 정리한 다음에 그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등호 성립할 때는 이 분자값이 0이 될 때니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0이 될 때고 따라서 A, B가 서로 같아지게 되면 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은 서로 같아지게 되며 그 같아졌을 때가 보통 최대값, 최소값, 문제에서 물어보는 최대, 최소가 나오는 위치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책에 써놓으세요.
어디다 써놓냐면 여기다 써놓으시면 됩니다. 여기 산술평균 기하평균 옆에 보면 여기 옆에 써놓으세요. 뭐라 써놓으시냐면 선생님 알겠어요. 산술기하가 그렇게 중요한 증명법이고 또 많이 앞으로도 많이 쓴다는데 그럼 내가 문제를 봤을 때 이거 이 유형일 때는 산술기하를 쓰면 되겠네? 를 알아차려야 된다는 얘기잖아 결국은. 그렇지? 아니 내가 산술기하 공식만 하면 뭐해? 이 공식을 어디다 적용하는지 모르면 문제 아니야. 가끔 니네도 뭐 시험 공부할 때 보면 선생님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잖아. 야 여기서는 판별식을 썼어야지. 그럼 그때서 네가 그러잖아. 판별식을 모르진 않잖아. 근데 판별식을 언제 제때 때 써야 될지 그 문제 빨리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헤매는 것처럼 산술기하 공식은 몇 번 연습하다 보면 어려운 공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책에 써놓으세요. 요 옆에. 얘는 표기법에 가깝고 산술평균이 좌변, 기하평균 우변. 얘는 표기법에 가깝고 보통은 연산할 때 연산법은 대단치는 않지만 저렇게는 잘 안 써요. 그럼 연산법 뭘로 씁니까?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했습니다. 두 양수를 더한 값 a 플러스 b는 2루트 ab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연산법은 분모 2를 1로 넘겨주는 형태로 많이 간다는 얘기죠. 저렇게 잘 안 두고. 지금 얘는 표기법, 실제 계산할 때는 이 계산법을 쓴다를 잘 익혀두셔야 되고요. 자, 그럼 그렇다면 도대체 선생님 산술기하는 산술기하평균은 도대체 언제 쓰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언제 씁니까? 됐나요? 이걸 눈치채야 되잖아. 문제 쭉 풀다 보니까 문제 자체가 산술기하로 시작하는 문제도 있지만 문제 도중에 막 다른 단원이야. 다른 문제를 막 푸는 도중에 어느 순간 갑자기 이거 산술기하 써야 되겠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려면 언제 쓰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두양수라는 단어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단어가 있든지 아니면 문제 조건을 보니까 이건 양수일 수밖에 없어. 두 숫자 모두 다. 두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붙을 때 이게 안 붙으면 아예 시작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합의 값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을 때 곱의 최대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뭐 합의 값이 일정하게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게 조건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합이 얼마인지 알고 있을 때. 이 일정이라는 뜻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일정은 항상 똑같은 값을 간다는 뜻이 아니고 문제 조건에 합이 얼마인지 나와 있거나 그 합의 값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합의 값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을 때 곱의 최대를 구하는 문제나 아니면 곱의 값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는데 합의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거의 고교 과정상 100% 산술기하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조건일 때 두양수는 처음부터 산술기하의 기본적인 조건이니까 그렇다는데 합의 값이 주어져 있는데 곱의 최대를 구하거나 곱의 값이 주어졌을 때 합의 최대를 구하는 이 말의 의미가 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물어보면 이게 식을 보시면 식의 구조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뻔히 보입니다. 만약 내가 두 수의 합을 구하고 싶어. 근데 그 합은 늘 어떤 특정 값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계속 커진다는 뜻이에요. 계속 커짐으로 합의 최대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합이 계속 커지고 있는 중이니까. 근데 등호가 성립할 때가 그 합의 가장 작은 값일 때야. 따라서 곱의 값을 알고 있으면 합의 등호가 성립할 때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반대로 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곱의 값을 알고 싶어요. 근데 어찌저찌 2로 나누고 양변에 제곱하면 루트는 없어지겠죠? 곱의 값을 알고 싶은데 그 값이 어떤 특정 값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 값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특정 값보다 작기 때문에 계속 작아지고 있는 상태라 최소값은 못 구해요. 식의 구조 자체가 곱의 최대를 못 구하는 문제야. 따라서 등호가 성립할 때 그 곱이 가장 큰 값인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반쪽짜리 식으로밖에 안 만들어져 있고 뭐 하나 크고 뭐 하나 작고 이랬다 보니까
최대값, 최소값을 동시에 묶어가는 반쪽짜리 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눈치채기가 편해요. 얘는 오히려. 두 양수라는 너무 노골적 조건에다가 합의 최소, 곱의 최대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연습하시면 야 이건 당연히 산술기 하겠는데 라는 게 눈치가 많이 빨라져. 오히려 뒤 파트에서 배우는 이 교재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교과서에 있거든요. 뒤에 배우는 코시-슈바르츠는 눈치채기 어렵습니다. 이건 범위가 너무 넓게다가 실수 범위로 확장이 되고 그 식 자체도 제곱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코시-슈바르츠는 눈치채기 힘든데 산술기하는 눈치 사실은 쉽게 채요. 연습 많이 하다 보면. 아셨죠? 요때 산술기하를 쓴다. 자, 그럼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봅시다. 도대체 저희가 어떨 때 이 산술기하를 써야 되는 겁니까? 근데 뭐 너무 쉬운 문제들만 나와 있긴 한데 20번과 21번은 같은 개념의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어떤 같은 개념이냐면 두 수를 잘 보세요. 이 두 수의 관계가 뭐냐면 둘 다 보면 문제 보면 A가 양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B도 양수라고 되어 있고 문제 타이틀에 써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두 양수라는 전제 조건을 다 알고 있는데 잘 보니 이 A, B의 관계가 서로 역수의 관계죠. A, A분의 1. 이거 역수잖아. 얘도 그래요. 두 수의 관계는 역수의 관계입니다. B분의 A, A분의 B. 서로 역수잖아. 그럼 역수합의, 이건 그냥 참고입니다. 역수합의 최소를 구하시오. 그러면 그 최소값은 보나마나 입니다. 이건 외워두시면 일일이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이 역수는 서로 양수일 때인 거지. 당연히 뭐 그거는 전제 조건이라고 했으니까요. 양수인 역수합의 최소를 구하시오. 그러면 답은 당연히 2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겁니다. 선생님, 이 A가 양수 아닌가요? 왜? 문제 나와 있던데요? 근데 그 양수의 역수를 취해도 양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가 이 양수합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였는데요? 산술기하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두 양수, 합의 최소. 그렇죠. 근데 이상해. 요즘 산술기하를 쓰려면 합의 값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식의 구조상 곱의 값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원래는 알아야죠. 근데 얘는 알 필요 없어요.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두 배 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산술기하의 정리입니다. 얘랑 약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A분의 1은 늘 2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따라서 최소값은 2가 됩니다. 곱의 값을 원래는 주어져야 되는데 곱의 값을 알 필요 없는 게 이게 서로 역수였기 때문에 역수는 곱하면 얼마 되죠? 역수의 곱은 항상 1이 되기 때문에 루트 안에 무조건 1이 들어가면 이 부분은 사실 생략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2가 최소값으로 남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역수합의 최소는 늘 볼 것도 없이 답이 2가 되는데 잠깐만요. 이걸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거 눈치를 또 혹시 못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옆에서 하나만 더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 조건에다 하나 더. 뭘 쓰냐면 이게 사실은 산술기하가 AB로 표현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교재만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교재만 유달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웬만한 대한민국 교재들은 전부 다 산술기하 할 때 이렇게 표기법을 AB, 2분의 A 플러스 B, 그 다음에 루트 AB 이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저렇게 AB로 쓰게 되면 공식을 이해하는 과정은 나쁘지 않지만 적용하는 과정에 보면 자꾸 헷갈리기 시작해요. 뭐 AB에 꽂혀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양수가 있어요. 두 양수를 이게 뭐냐면 약간 유치해 보이지만 그냥 형성한 겁니다. 이걸 A, 얘를 B, 네모를 A, 세모를 B로 보시면 돼요.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두 배 한 거보다는 항상 커나 같다. 이런 느낌으로 식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 AB가 들어가든 뭐 A 플러스 B가 들어가든 뭐 XY가 들어가든 이런 느낌이에요.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두 배 한 거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게 입에 붙어야 돼 사실. 다시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두 배 한 거보다 늘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기하의 연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나온 거죠.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두 배 한 거보다는 늘 크거나 같다. 근데 역수기 때문에 곱이 사라지고 최소값은 2가 남는다. 이 답도 똑같은 답이죠.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2배 한 거보다는 커 나왔다. 근데 어차피 그 약분되면 1이 남기 때문에 결론은 최소값은 2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마지막 22번 문제. 여기다 따로 쓸게요. 9a 플러스 a분의 4. 두 양수가 있죠? 일단 두 양수.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이거는 ab가 아니잖아? 9a, a분의 4가 각각 두 양수예요. 두 양수 9a랑 a분의 4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2배 한 것보다는 커 나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a가 약분되겠죠? 그럼 루트 안에는 4, 9, 36. 그럼 이제 루트 36은 6이니까 2, 6, 12. 따라서 이 수의 최소값은 12가 된다. 이렇게 12보다 크나 같으니까 가장 작은 값 12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산술기하입니다. 좀 더 어려운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설명은 다 드렸거든요. 근데 좀 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 좀 더 어려운 문제가 산술기하 중에 뭐 이런 거 잠깐 보실까요? 뭐 이렇게 두 문제만 잠깐 볼게요. 아, 이 세 문제 다 설명해야 되는데 잠깐만. 뒤에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 있네요. 네 개 다 설명해야 되겠는데? 근데 지금 문제를 너무 많이 풀어줬는데 이렇게 되면? 근데 이게 유형마다 다 다른 거라 이게 안 풀 수가 없네. 자, 일단 풀어는 드릴 테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필기를 너무 자세히 하거나 답을 쓰지 마시고 그냥 설명만 좀 들으시고 관련된 연습 문제가 뒤에 나오긴 하는데 뒤에 나오긴 하는데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세요. 전제가 달렸죠. 두 양수 AB에 대하여 AB의 고배값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 합의 최소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전형적인 산술기하라고 말씀드렸죠. 두 양수 나왔는데 고배값이 있을 때 합의 최소를 구하시오. 산술기하. 근데 이 곱과 이 합은 좀 모양이 다릅니다. 모양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끌어나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저는 식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여기에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식을 맞춰야 됩니다. 그럼 쓰세요. 두 양수를 더한 값은 아까 말한 1에 붙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2배 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붙여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가 이렇게 되겠죠. 2 루트 6ab. 근데 ab 값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6. 여기다 이제 6을 집어넣게 되면 6, 6, 36, 2, 6, 12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이 식의 최소값은 12가 정답이다. 가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거는 그냥 힌트만 드릴게요. 아까 비슷한 문제를 풀었으니까. 다음 식, 이것도 보면 두 양수 AB. 그럼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양수, 역수, 양수, 양수, 역수, 양수. 이거 다 양수입니다. 다 양수인데 좀 많긴 해요. 4개 양수 합의 최소를 구하시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얘랑 얘랑 짝짓고 얘랑 얘랑 짝지면 각각의 2번의 산술기가 풀립니다. 아셨어요? 네, 요거는 여러분이 하세요. 힌트를 드렸으니까. 짝짓는 거에 힌트를 드렸으니까. 자, 두 문제 나오세요. 잘 보세요. 이때부터 하시면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앞에는 너무 쉬워요. 저거는 나오면 다 맞춘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실제로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헷갈리실 만한 유형인데 네, 잘 들으셔야 돼요. A가 양수래요. 이거 양수야. 잘 들어? 이거 양수야? 양수야? 그럼 양수 역수니까 양수 양수 더하면 이것도 양수네. 얘도 양수네. 근데 문제가 이상한데? 뭔가 문제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 못 챘어요? 뭐가요? 뭐가 이상한 겁니까? 양수와 양수의 곱의 최대가 맞는 말 아니야? 우리가 배운 대로 보면 산술기하는 두 양수라는 조건에 합의 값이 주어졌을 때 곱의 최대, 그게 맞는 표현이라고. 근데 합의 값이 이게 나와 있는데 문제가 곱의 두 양수 곱의 최대가 맞는 말이지 식 구조상 최소는 못 구한다고 그랬잖아. 곱의 최소는. 그럼 이거 이상한데? 또 좀 뭔 소리가 싶어서 쳐다보는 분이 계셔서 여기 써줬잖아요. 곱의 최대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곱의 최소는 못 구한다고 그랬잖아. 식의 구조상. 그럼 곱의 최대를 구해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문제 구조가 이상하게 됐어요. 이거 양수, 이거 양수, 곱셈이잖아.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래요.
곱셈의 최대? 이상하잖아? 곱의 최대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곱의 최대를 구하는 문제가 돼야 되는데 곱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이게 아구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에요. 억지로 풀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분배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 상태는 안 되니까 이 상태로는 문제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다 풀어 헤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배합니다. a제곱 분배하면 플러스 16 분배하면 플러스 1 분배하면 a제곱분의 16 이렇게 돼요. 이 식을 정리하다 보니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6 플러스 17 이렇게 되겠죠. 이 식의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근데 그리고 보니까 여기 있는 이 17은 뭐 책에는 안 나오지만 수학적으로 유한학정값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단어는 아니고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요. 유한학정값 무슨 말이죠? 값이 딱 크기가 정해져서 더 이상 네가 이 숫자를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뜻이야. 근데 최대값이나 최소값이는 값이 커졌다가 작아질 때 가장 커지면 얼마, 가장 작아지면 얼마 값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뜻이야. 근데 17은 값이 정해져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없다는 얘기라고. 이해됩니까? 서희야? 이해됐니?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결정되는 거야? 여기서 최소가 결정되는 거야. 이 식 전체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식의 최소를 구한 다음에 17을 더하면 전체 최소값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답은 이게 답이다. 하지만 얘를 구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저걸 이제 끌어옵니다. 이렇게 끌어와서 a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16 두 양수 합의 최소. 이제 말이 맞네. 두 양수 합의 최소를 구한 다음에 17을 더하면 이 전체식의 최소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두 양수 합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두 배 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 약분 루트 16은 4, 2, 4, 8. 이 값은 항상 8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이 식의 최소값은 8이 된다. 8 플러스 17 정답은 25가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 이상하죠? 왜 이상합니까, 선생님? 근데 최소값을 어렵게 구해놨더니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아니야. A를 구하래요. 됐어요? 한 번 더 가야 됩니다. 만약 문제가 이게 두 개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거 학교 시험도 서술인데 이게 두 개로 나옵니다. 하나로 잘 안 나와요. 다음 식의 최소값과 최소값이 되게 하는 A값을 동시에 구하는 문제가 시험에 잘 출제돼요. 일단 최소값을 구했고, 이게 최소값. 근데 남은 거는, 그럼 최소 25를 만들려면 여기 A에다 뭘 집어넣어야 되죠? 숫자를 때려 맞추는 게 아니고 아까 말했잖아. 산술기하의 최대 최소는 언제 결정된다고요? 등호가 성립할 때에 최대 최소가 나오는 겁니다.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앞수와 뒷수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야. 다시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두 배 한 것보다 크나 같다. 등호 언제 성립합니까? 앞, 뒤, A, B, 네모, 세모, 앞뒤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고. 여기 앞뒤는 누구야 그러면? 여기 앞뒤는 얘랑 얘가 앞뒤예요. AB 역할을 쟤네가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아까 AB로 외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헷갈리기 시작한다니까. 덧셈을 기준으로 혹은 곱셈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항, 뒤에 있는 항 이런 느낌으로 봐야 돼요. 앞에 있는 항, 뒤에 있는 항 이런 느낌. 그럼 쟤네들이 같아야 돼. A제곱은 A제곱분의 16과 같을 때 뭐가 성립한다고요? 이 산술기하 최소가 성립한다고. 양변에 A제곱을 곱해요. 그럼 A 4제곱이 16. 배우지 않았나요? 실수 중에 4번 곱해 16이 되는 수가 뭐 있니?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제곱 4번 곱하면 16이 되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는 A값은 양수라며. 양수일 때만 산술기하 쓴다며. 따라서 그때 A값은 2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 마무리되고 한 문제만 더 합시다. 아이고. 요 한 문제만.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수업을 정리할게요. 네. 수업을 정리한다는 게 이제 집에 가시면 됩니다. 수업 끝나고 이제 바로 집에 돌아가시면 네, 여러분이 1시에 와서 이제 3시 반이니까 넘었으니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빨리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x가 5보다 크다. 이거 왜 주는 거죠 선생님? 이거 양수란 걸 보여주려고. 얘도 양수란 걸 보여주려고. 두 양수가 성립함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얘는 두 양수라는 조건을 말하고 있는 거고 똑같죠? 두 양수합의 최소를 구하시오. 산술기야 이제 쓰는 거죠. 쓰지 마라 이거는. 이걸 안 풀 거니까. 두 양수합의 두 양수들의 합 x와 x-5분의 1 두 양수의 합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두 배 한 거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썼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 왜 해결이 안 되죠? 보통 산술기하를 풀려면 고배값이 정리가 돼야 합의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이 고배값이 책에 주어져서 조건상 주어져서 그 수를 대입하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역수가 돼서 이렇게 약분되고 지워지거나. 근데 얘는 얘네들이 곱한 값이 얼마인지 주어져 있지도 않거니와 둘이 무슨 관계가 아니냐면 역수 관계가 아니야. 약분이야. 너 설마 이렇게 약분할 거니? 죽는다 너 진짜. 약분이 안 돼. 그럼 이거네. 여기가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얼마인지 해결이 안 되니까 최소를 못 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문제? 어떻게 하지? 어쨌든 지금 없는 조건을 만들 수는 없잖아. 지금 문제에서 x 곱하기 x-5분의 1이 얼마입니까? 값이 안 주어졌지? 없는 값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걸 잘 조작해서 얘랑 약분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약분이 된다는 얘기는 이거 아니에요? 얘가 2면 얘는 2분의 1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얘가 3이면 여기 3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무슨 말인지 잘 봐. 아무 의미 없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 의미 없이 안 쓴 거다. 앞에 2가 있어. 얘를 약분하려면 이 2가 분모로 내려가 있어야 돼. 여기 3이 있어, 분모에. 그럼 이 분모 3을 지으려면 이 분모 3에 이 분모 3분의 이 분수인 3분의 1 역수인 3이 이 앞에 곱해져 있어야 된다고. 결론은 얘네가 약분이 되려면 얘랑 역수 관계가 성립하려면 앞에가 x가 있으면 뒤는 무조건 x로 써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꼴이 둘 중에 하나는 얘기지. x 곱하기 x분의 1의 꼴로 바꾸거나 아니면 x-5 곱하기 x-5분의 1의 꼴로 바꾸거나 이 둘 중에 하나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니? 그래야 약분이라는 게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근데 쓰다 보니까 얘는 지금 식의 구조상 매우 어려운 식이야. 왜 그러냐면 분모가 원래 x-5인 거를 강제로 x분의 1로 바꾸기는 어려운 거야, 수학적으로. 이해됐니? 이런 거잖아. 5분의 1을 내가 2분의 1로 바꾸고 싶어. 이거 많이 어렵다고, 이거는. 여기다 뭘 곱해야 되냐면 5분의 1을 곱하고 얘도 5분의 1을 곱하고 힘들게 계산해야 돼요. 이건 숫자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이 되지. 이걸 문자라 굉장히 복잡하게 처리된다고? 웬만하면 분자는 건들지만 분모는 잘 안 건들잖아. 그러니까 네가 분모를 뭐 덧셈 뺄셈 할 때 보통 분모를 통분하지 분자를 통분하지는 않잖아. 분모를 같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분모를 건들기 시작하는 순간 숫자 계산이 복잡하게지기 때문이라고. 웬만하면 분모는 안 건들고 싶은 거야, 이 분모는. 그럼 분모를 안 건들고 싶다면 앞에 x가 아닌 x-5를 조작해서 집어넣어야 된다는 뜻이야. 자, 다시 간다. 다시 설명을 했으니까 두 양수인 건 확실하죠. 근데 이게 산술기하의 형태야. 두 양수를 더한 값의 최소를 구하라. 거의 산술기 형태를 띠고 있는데 모양이 안 맞네. 모양이 안 맞냐면 강제로 뒤에 있는 분모에 맞추어서 앞에 있는 숫자를 끌어다가 쓰셔야 되는 겁니다. 맞춰놔야 된다는 얘기야. 분모에 맞춰서 숫자를 써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원래식은 5지 x-5가 아니잖아. 원래식은 x지 x-5가 아니잖아. 5를 뺄셈한 식이 강제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뒤에 뭐 붙이면 돼요? 더하기 5를 붙이면 돼. 그럼 빼기 5 더하기 5 그럼 얘랑 원래 값은 차이가 없이 똑같은 식이 되는 거니까. 대신 내가 쓸 식은 여기만 쓰시면 되죠. 여기를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쓰시고 거기다가 5만 덧셈 하시면 전체 식의 최소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갑니다.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두 배 한 거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성립하겠죠. 그래서 얘랑 이렇게 약분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없어지고 뭐만 남죠? 2만 남겠죠. 이 식의 최소값은 2입니다. 아까 말했잖아. 역수합의 최소는 2라고. 그럼 2 더하기 5 이 전체 식의 최소는 7이 된다. 이렇게 풀어지는 문제예요. 이해되셨죠? 자, 수업이 약간 넘어가긴 했는데 설명 잘 들으셨고 주말 동안에 잘 공부하셔서 마찬가지예요. 함수 들어가기 전까지 명제 파트가 다 설명드렸으니까 주말 과제는 교재도 그렇고 문제풀이 노트도 그렇고 명제까지 다 푸시면 됩니다.